내 이름은 유키, 중학교 3학년. 아, 이거 말인가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생 류지와 공원에서 놀고 집에 가고 있을 때였죠. 류지, 위험해! 목숨은 건졌지만 그 영향으로 저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자 상처를 본 부모님이 어머나 흉해라. 안 되나 좀 해라. 자상했던 부모님은 그 후로 돌변했어요. 실은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의사이신데 저희 형제가 그 뒤를 이으려고 금이야 오기야 자랐지만 한쪽 눈을 잃은 의사한테 올 환자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사고를 당한 후로 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어요. 동생도 처음에는 자기를 감싸준 저한테 고마워했지만 형 인생은 망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렴. 똑똑한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이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결국 동생까지 저를 무시하게 됐어요. 그 후로 저만 식사를 따로 하고 병원 진료도 혼자 받고 집에 가면 바쁜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전부 떠맡고 절 얕보는 동생의 샌드백이 됐답니다. 사고 위자료로 지급받은 돈은 전부 류지의 교육비로 들어갔지만 저한테는 연필 한 자루도 사주지 않아 누가 버린 걸 주웠어야 했죠. 하지만 가장 상처였던 건 아무 말도 없이 가족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곳도 있었고 일단 식사도 못 먹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참고만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 하는 거야? 졸업을 축하하자며 어딘가로 데려가더니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버려지고 말았죠. 이제 의무 교육은 끝났으니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거라. 여기서 젊은이들을 모집한다더구나. 아빠는 창문으로 전단지 한 장을 던지더니 창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잠깐만, 엄마, 아빠, 이런 곳에 날 두고 가는 거야? 몸 조심하라고. 여기에 곰이 나온댔거든. 잘 살아라 멍청아. 뒤쫓는 저를 뿌리치는 듯이 차는 사라지고 말았죠. 때는 11월. 산속은 평지의 겨울만큼 추웠지만 옷도 차에 두고 내렸고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을 취할 수단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추위에 몸을 떨며 전단지를 손에 쥐고 차가 지나갈 만한 도로를 걸었어요. 이대로라면 조난되겠어. 기온도 더 내려갈 텐데 어떡하지?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주위에는 가로등도 없이 새까만 암흑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하지만 그대로 멈춰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으아! 달려온 차를 간발의 차로 피하자 차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잖아. 이 녀석, 이런 산속에서 뭘 하는 거야? 사람이다. 사람을 만났어. 곰이 아니라 다행이다. 게다가 그 꼴은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절 여기에 버리고 가서. 뭐? 타카후미 씨는 그렇게 절 차에 태워 집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세상에, 뭐 그런 부모가 다 있냐? 눈이 좀 안 보인다고 자식을 버리다니. 이 세상에는 가지고 싶어도 애를 못 가지는 집도 있는데 말이야. 사정을 얘기하니 타카후미 씨는 도착할 때까지 계속 화를 냈어요. 흔들리는 차를 타고 20분. 도착한 곳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나왔어. 어서 와 여보. 걔는 누구야? 길에서 산속에 버려져 있었어. 무슨 말이야? 설명은 나중에 듣고 우선 밥 좀 줘. 이 녀석 밥도 같이. 영문을 모르는 사나이 씨한테 전 한 번 더 사정을 설명했죠. 죄송해요.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미안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니. 내가 솜씨 발휘 좀 해볼게. 기다려. 그날 저녁 사나이 씨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요리를 한가득 해주셨어요. 다 먹고 더 먹어도 돼. 마음껏 먹으렴. 저기 이렇게나 많이 먹어도 되나요? 애들은 사양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얼굴은 수수하지만 요리 솜씨는 끝내주거든. 어머, 그런 나한테 홀딱 반해서 내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게 누군데?
당신도 참 옛날 일을 꺼내서 뭐하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다. 따뜻한 밥, 날 위해서 차려진 식사.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라. 네. 식사 후 아빠한테 받은 전단지를 두 분께 보여줬어요. 이거 동사무소에서 모집하는 건데 부모님이 여기서 일을 하라고.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집에 돌아간다 한들 제가 있을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 결심을 했어요. 타카후미 씨도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지역 활성화를 돕는다면 두 분께 도움이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 근방은 노인들밖에 없어.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밭이고 논이고 다 버려졌거든. 젊은이들이 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두 분이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두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 굳은 결심을 알아채고 다음날 동사무소로 데려가 주셨어요. 날이 밝아 마을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빈집이 있고 노인이 많고 버려진 논밭은 황폐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동사무소에서 타카오미 씨가 사정을 설명한 뒤 지역 활성화 일에 절 참가시켜 주셨어요. 원래는 빈집을 공짜로 빌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타카호미 씨가 자기 집에서 살아도 좋다고 하셔서 그래도 폐를 끼치는 건 사양하려는 나에게 타카오미 씨는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은 우리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네? 그럼 지금은 어디에? 그러자 타카오미 씨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교통사고로. 지금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을 거야. 타카오미 씨가 말하길 10년 전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 저랑 동갑이었던 아들은 자전거로 집에 가는 중에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기운이 나지 뭐냐. 미안하지만 우리랑 조금 더 같이 지내주렴.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한쪽 눈을 잃은 건 안 됐지만 그래도 목숨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농사일로 거칠어졌지만 다정한 손의 감촉에 저는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란 기쁨을 처음으로 맛본 순간이었죠. 그 후로 저는 타카후미 씨를 필두로 마을 사람들한테 농사일을 배웠어요. 체력이 없는 전 매일 녹초가 됐지만 작업 후에 먹는 사나에 씨의 음식은 꿀맛이었죠. 처음에는 젊다는 이유로 금방 도망갈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1년간 제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동안 다들 점점 절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많이 먹으라며 이것저것 나눠주시고 도와달라는 요청도 많아져서 저는 매일 이 집 저 집 논밭에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논밭은 문제가 없지만 방치된 논밭이 황폐해진 게 고민이었죠. 심지어 그 면적이 상당해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었어요. 누구 없을까? 젊고 힘이 남아 도는 사람. 우와! 마침 이 마을의 폭주족들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폭주족이라고 해도 밤마다 시골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는 고등학생들이지만요. 어이, 무단 투기는 안 되지. 에? 여기는 농가분들이 열심히 채소를 기르는 밭이라고. 나도 알거든. 그럼 그런 짓은 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나도 농가의 일원이거든. 큐이, 저 녀석 지역 활성화인가 뭔가 한다는 놈 아냐? 그러냐? 너 때문에 매일 집에서 잔소리나 듣는다고 이 자식아. 농사 따위 여시나 먹어라. 동사를 바보 취급하지 마.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날은 한 대 맞고 끝났죠.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무언가를 들고 그 불량배들을 찾았어요. 또 너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딴 걸 누가 먹냐? 아무리 거부해도 전 굴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계속 찾아갔죠. 또 왔잖아. 진짜 끈질기네. 이거 먹기 전까진 계속 올 거야. 그러자 큐에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먹으면 되잖아.
왜? 야, 이게 대체 무슨 채소냐? 이건 평범한 슈퍼에서 파는 채소를 가져온 거야. 너희들이 늘 먹는 채소랑은 완전 다르지? 너희는 집에서 갔다 온 신선한 걸 먹으니까 잘 알겠지. 이거 진짜 맛없다.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걸 먹는 거야? 그래, 이제 너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어쩌라고? 무단투기한 거 사과하면 되냐? 이걸 기다렸지. 같이 농사 짓지 않을래? 뭐? 뭐? 방치된 논밭을 활용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부탁이야, 힘을 빌려줘.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는데. 괜찮아,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짓궂은 애들이라면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댔거든. 그런 나쁘끄러운 걸 왜 물어봐? 큐에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우물우물 움직였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 같은 약골도 할 수 있는걸. 뭐 어때?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심심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큐에이를 비롯한 불량배 5명이 지역 활성화에 동참하게 됐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불량배 애들을 데려온 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젊은이들이 늘었다며 기뻐하고 하나둘씩 농사일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작업 후에는 사무실에 모여서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정보를 공유했어요. 애들은 폐활량이 안 좋아서 힘들다며 담배도 끊었고 오토바이는 논밭을 이동할 때나 짐을 나를 때 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버려진 논밭을 조금씩 되살려 놓았어요. 물론 일이 술술 풀린 것만은 아니었죠. 이상기후 때문에 베테랑 농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재배가 어렵기도 했고 동물 피해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불량배들 간의 다툼이었지만요. 그럴 때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최강의 무기, 할머니를 투입. 시골 불량배들은 대부분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렇게 하면 금방 마무리된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2년. 황폐했던 논밭은 말끔히 없어졌어요. 그러자 큐헤이가 불쑥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 마을을 더 발전시킬 순 없을까? 큐헤이 말로는 자기들 말고 다른 애들은 다들 성인이 되면 마을을 떠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일자리 부족. 자급자족을 넘어서 돈을 잘 벌 수 있게 되면 도시에서 젊은 놈들도 올 거야. 난 바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진 모르지만 난 내가 태어나고 네가 알려준 이 마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유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큐헤이를 비롯한 애들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뒤로 우리는 새로운 계획에 뛰어들었어요. 이 마을 토양에 맞는 새로운 채소 재배를 시작한 것이었죠. 시장으로 가는 유통량은 적지만 그만큼 값비싼 채소를 꾸준히 수확한다면 이 마을의 명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저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여 마을 전체를 농촌 체험 시설로 하는 계획을 제안했어요. 요즘은 캠핑이나 자연을 즐기는 투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그 점을 노리자는 거였죠. 저희가 구상한 내용은 직접 수확한 채소나 양계장에서 꺼내온 신선한 계란으로 요리하고 시골집에서 묵거나 강에서 낚시를 하는 등 옛사람들의 지혜를 살린 거였죠. 이렇게 하면 농사 외의 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이 마을의 매력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반년에 걸쳐 준비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처음엔 가까운 지역에서 가족끼리 찾아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게 돼서 어느 날 공중파 방송도 타게 되자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죠. 여러분 아시겠죠? 내일부터 상당히 혼잡하겠지만 평소처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네,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뭐라 불러? 실은 이 기획을 세우면서 법인을 만들게 됐는데 제가 만장일치로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답니다. 솔직히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 기획 덕에 퇴사를 생각하는 젊은 회사원이나 자연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부부가 우리 마을로 이사 오게 됐답니다. 계속 연구를 했던 희귀한 농작물도 수확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마을의 명물로 방송국에서 취재도 옵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마을은 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쯤에 큐에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대생 하나가 체험을 하러 왔는데 불량배였던 애들이 일을 칠 것 같으니 와달라는 얘기였죠. 서둘러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설마 진짜로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을 줄이야. 류지? 야, 거기 간판 안 보이냐? 무단 투기 금지라고! 뭐야,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형을 버리고 간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와? 이 녀석 유키의 동생이었어? 다들 미안해. 동생이 폐를 끼쳐서. 류지, 여기는 뭐하러 왔어? 너 지금 여기서 사장 됐다며? 돈 좀 벌었으면 집에 넘겨야지. 난 사립의대 다녀서 돈 많이 들거든. 돈 때문에 온 거야? 그렇지. 아님 아무것도 없는 이런 깡촌에 내가 뭐하러 왔겠냐? 라고 말하며 류지는 근처에 심어진 모종을 짓밟았어요. 이 자식? 그런데 그때 류지의 뒤에서 타카오미 씨가 호통을 치셨어요. 남이 힘들게 키운 모종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발 안 치워? 타카오미 씨는 혈관이 터질 정도로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셨죠. 이딴 건 슈퍼에서 또 사면 되지. 그만두지 못해? 시끄러 아저씨. 감히 미래의 의사한테 분수도 모르고 대들어? 타카오미 씨. 타카오미 씨는 류지한테 밀쳐져 비틀거리다 그대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뭐야? 난 그냥 가볍게 밀친 것뿐이야. 타카오미 씨가 숨을 안 쉬어. 류지, 너 의대생이잖아. 어떻게 좀 해봐. 난 몰라. 나랑 상관없다고. 저 자식 도망갔어. 교회에 시설 지을 때 자동 심장 충격기도 설치했지? 가져와줘. 저는 타카오미 씨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져온 심장 충격기를 붙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타카오미 씨! 타카오미 씨의 호흡이 돌아왔고 도착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뒀다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고마워, 유키. 정말 고마워. 사나에 씨는 병원에서 엉엉 울었죠.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의대생이면서도 도망친 류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이게 대체 뭐니? 정정해라. 부모님은 이번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주간지 기사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실은 타카오미 씨를 구한 일이 뉴스로 알려져 환자를 쓰러뜨린 의대생이 그대로 도주라며 화제가 됐던 겁니다. 류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제가 그 일을 기자들한테 폭로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너 때문에 대학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우리 병원 환자들도 그런 박정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다니기 싫다면서 점점 퇴원하고 있어. 그게 키워준 부모한테 할 짓이냐? 키워준 부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난리를 치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부모는 쓰러진 타카오미 씨랑 그 아내인 사나에 씨뿐이야. 당신들은 15살인 아들을 고의로 죽이려 한 살인범이라고만 생각하거든. 나도 널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근데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위자료는 받아야겠어. 그럼 여기 직원이라도 돼볼래? 이 사람들이 동료가 되겠지만 다들 들어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잘 부탁한다고. 니놈들이 유키를 산속에 버린 망나니 가족들인가? 이 근처는 절벽이나 물가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이제부터 같이 일하게 되면 자칫 굴러 떨어지고 물에 빠져 죽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사람 살려! 밤길 조심해라. 고마워, 큐에이. 불량배짓 했던 것도 도움이 되네. 실은 가족들이 들이닥칠 걸 알았던 저는 큐에이와 애들한테 예전 모습으로 대기해달라고 미리 부탁했죠. 그리고 그 후 졸업한 동생은 대학병원에 배속됐지만 인턴 일을 하던 중 의사라는 입장을 이용해 환자한테 몹쓸 짓을 저질러서 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그러자 집안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하나둘씩 떠났답니다. 결국 경영이 어려워져 빚더미에 올라 병원 문을 닫았다네요.
한편 저는 여기서 만난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할 예정이랍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고 지금 아주 행복하답니다. 퇴원한 타카오미 씨는 벌써 손주 노래를 부른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마을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작지만 활기 넘치는 이 마을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